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자,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예, 퍼피 워킹입니다.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벌어진 일 그것 때문에 뽑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안내견 예. 사건. 네. 그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안내견 보신 적 있죠? 예. 예, 이 안내견 되기 위한 훈련 과정 중 첫 단계를 퍼피 워킹이라고 한답니다. 퍼피가 영어로 강아지란 뜻이고요. 예. 워킹은 이제 걷기 할 때 그 워킹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걷기란 말인데요. 예. 안내견 되기에 이제 적합한 견종들 중에서 후보 강아지들을 선발한다고 그럽니다. 예. 이 강아지를 한 생후 7주쯤에 일반 가정에 위탁을 해서 1년 정도 사회화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예. 이 훈련을 퍼피 워킹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안내견의 이제 실전 적응 훈련 1단계 그렇습니다. 뭐 이쯤 네네네. 되는 거겠죠? 네네. 예, 이제 물론 뭐 그게 끝나도 또 별도로 훈련을 받는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제 후보견을 위탁받은 자원봉사자 이제 이분들을 퍼피 워커라고 부르고요. 네. 이 자원봉사자 가정에서 살면서 나중에 살게 될 시각장애인 지위 분위기에 미리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네. 또 자원봉사자하고 함께 이제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다양한 시설, 장소들을 다니면서 안내하는 훈련도 받는 것이죠. 예. 이제 후보견이기는 한데 이제 안내견하고 마찬가지로 안내견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라는 조끼를 입게 돼 있고요. 네. 안내견처럼 이제 공중시설, 편의시설, 대중교통 이런 곳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훈련 한 1년 정도 받는데요. 퍼피워커는 무보수 자원봉사자고요. 이 후보견을 훈련시키면서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을 해서 안내견 양성기관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고 합니다. 네. 뭐 대략 한 40% 정도 후보견만 이 퍼피워커 과정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 네네. 탈락률이 상당히 높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네. 아무튼 저도 이 그 강아지 사진으로 봤는데 그렇게 해서인가 그 눈빛이 선할 수가 없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애들만 골라 뽑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네. 그 이래 데리고 들어갔더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매니저가 와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잘 아시겠지만 후보견이 놀라서 리드줄을 물어뜯고 소변도 보고 뭐 그랬다고 알려져 있고 문제는 이제 해당 마트 측에서 이제 사과문이라고 내놓았는데 네. 그게 이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굉장히 이제 겸손해 보이는 말이긴 한데 더 화근이 됐죠. 네. 사실은 이제 장애인과 보조견의 출입을 마트 측에서 배려하는 걸로 본다. 예, 법률상 보장된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게요. 예, 결국은 이게 이제 롯데마트 사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좀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내지 그러니까 그 빈발하고 한다면 이거는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좀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로 맞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롯데마트도 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네. 우리 사회 장애인 인권에 대한 감수성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거 아니냐. 저희가 함께 성찰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동권, 네.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부르잖아요. 예. 이 교통약자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 몇 %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나 되는데 이런 거 객관식으로 주셔야지 주관식으로 좀 답을 어떻게 해요?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네네. 예. 2016년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네. 전체 인구의 약 25.7%. 오, 4분의 4명 1이네요. 중에 네. 1명이 교통약자다 이겁니다. 아, 이렇게 많나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많냐 이렇게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생각해 보면 이 수치가 당연한 겁니다. 우선 장애인만 해도 인구의 거의 10%. 거기에다가 노인, 어린이, 임산부 아, 예. 이런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교통약자입니다. 맞아요. 예. 예, 물론 이제 이게 교통약자를 실제로 정의하고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서 더하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대략 4명에 1명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교통약자 배려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왜 이 수치가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너무 많다고 느끼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정도 불편은 그냥 감수하고 살아야지. 뭐 교통약자라고 특별한 대우를 바라나? 이런 생각이 우리 자신들에게 알게 모르게 퍼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네. 이제 경험을 해보면 확실히 달라지는 면이 있는 게 어린아이나 연로한 부모님 모시고 버스를 한번 타보면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2계단짜리 고상 버스하고 저상 버스나 초저상 버스 타보면 차이가 확연하죠.
당연히 저상버스가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신 이제 그만큼 차값이 비싸죠. 예, 근데 이제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저상버스 도입률이 대략 한 26%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 예, 근데 한국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진 나라 중에 시내버스가 디폴트 값이 4대 중에 3대가 계단식인 고상버스 운영하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몰라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예, 없다고 봐도 될 겁니다. 네? 그렇다고요? 예, OECD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가 그냥 저상버스, 초저상버스를 그냥 운영한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이 저상버스, 초저상버스고요. 만약에 고상버스가 있다 이거면 아직 교체가 안 된 거죠. 예, OECD 아니더라도 경제가 꽤 어려운 나라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기본값은 저상버스. 근데 고상버스가 있다면 그건 못 바꾼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국인들이 여행 가서 돈 쓰는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가보시면 저상버스가 기본값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고상버스 계단식이에요, 그러면? 예, 그 저상버스가 대당 한 1억 정도 더 비싸고요. 잠깐만. 그 정도로 가격 차이가 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구조가 좀 복잡하고 이제 어렵다고 하고요. 유지비도 한 1,000만 원 정도 많이 들고요. 1년에. 이제 영리를 추구하는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요금이 더 비싼 것도 아니고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 줄 돈이 모자라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꽤나 부자 나라인데 장애인이나 교통약자한테 돈을 쓸 때면 한없이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저상버스라는 게 꼭 그 장애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짐을 든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유모차를 타고 갖고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경사로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휠체어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도 많이 편하게 다닐 수 있죠. 저도 가끔씩 이제 무거운 물건 나를 때면은 카트를 쓸 수가 있어서 이제 아파트 현관의 경사로 굉장히 유용한데. 계단 말고 계단 옆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뭐 제가 또 발이 아파서 목발 짚었을 때도 있었는데요.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게 경사로 하나 설치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건축물에 이제 경사로 점자 표기 같이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늘 예외가 있잖아요. 이 법이 199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98년 4월 1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예외예요. 적용 안 됩니다. 또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대략 이제 90평 이하 건물도 예외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전체 생활 편의 시설 중에 90%가 3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의점이니 식당이니 카페니 뭐 대부분의 생활 편의 시설들이 아예 설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 의무가 아닌데 굳이 돈 들여서 설치하는 건물주들이 없죠. 이 예외 규정을 고치자고 몇 차례 국회에서 논의가 되긴 했는데 뭐 제대로 추진 못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좀 이동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차가 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 피해 다니라고 육교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인지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데. 아무튼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 유엔이 인권 헌장을 제정하면서 이동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제정한 것이 1948년이라 70년도 더 전 일이고요. 우리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해석과 관련해서 2002년에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는 개인 스스로가 자유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러니까 국가가 특히 이들에 대해서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게 꼭 20년 전 판결입니다. 뭐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법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고요. 좀 나아진 면도 있지만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부끄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겠지만 뭐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우리 자신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고요. 뭐 나한테 여유가 있어야 약자를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살기 힘들고 빡빡한 세상이니까 오히려 서로 좀 도우며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조형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